네. 주제를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여기 유수강생과 강수강생은 일단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다가 좀 너무 과감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류가 자네도? 나만 그래. 정수강생은 정확하게 뭐 강점과 단점, 뭐 문제점은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잘 겉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안 온 사람들 중에 몇몇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관심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로 다 투알못들이다. 투자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험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지나치게 아무것도 모르거나 이런 건 똑같이 위험하고 그걸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상태인 건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하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온 장면 보고. 네. 여기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때리시네요.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증권 계좌는 다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당연한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있어. 네.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네. 검사, 숙제 검사.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네. 공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가는. 그다음에 증권 계좌에서 요즘 예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증권사 사무실 앞에 있는 은행 창고 같은 데서 거래를 했죠.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적어내고 그걸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기한 게 적는 사이에 금액이 계속 변동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지 옛날에? 아니죠. 지금은 똑같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보통 난 그 2만 원 지정가. 적어냈는데. 시장가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가격 변동돼도 상관없고 주문을 내고 매수 주문을 내거나 매도 주문을 내는 거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단지 그게 손으로 손과 입으로 행해졌고 지금도 아직도 그게 가능하긴 할 거예요. 외국에는. 한국에는 아마 거의 없어졌을 것 같고요. 확인 못 해봤고 그게 HTS로 바뀌었죠. HTS는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약자가 되고 집에서 PC를 활용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깔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고 그때 이미 많이 대중화됐고 이제 아예 이제 5, 6년 전부터는 MTS로 또 넘어갔어요. 핸드폰으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부터 이게 연결돼 있을 때도 영전할 때도 사람을 아무래도 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더 쌌어요. 옛날부터 HTS가 전화로 주문하거나 객장에서 주문한 거보다 더 싸고 수수료가 MTS가 HTS보다 항상 더 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게 나올 수 있지만 비용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토탈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죠. 아주 예측하지 못한 사고 같은 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MTS를 다 깔았죠? 예. 다 깔아놨고 실제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MTS로만 거래하시고 정말 딴소리지만 MTS도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1년에 대략 최소한 2~3번 정도는 다운돼요. 어떤 회사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물론 전화로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전화로 다 몰리잖아요. 결국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MTS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래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위험 거래 같은 거죠. 옵션 매매 같은 게 해당됩니다. 옵션 하는 사람이 MTS가 오류가 나면 거의 그 한꺼번에 뭐 몇 천만 원씩 잃을 수도 있어요. 손실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권통 다 설치되어 있는 주권통. 뭔지 알지? 진짜? 증권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MTS로도 어느 정도 외국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쫙 풀기에 조금 부적절합니다. 어떤 메뉴든지. 그래서 좀 더 보편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증권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거 인베스팅 같은 거죠? 유사한 게 많이 있겠죠. 지수만 쫙 나열된 거예요. 지수랑 종목 이렇게 쫙 나열돼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렇구나. 그걸 못 드리려니. 이렇게 생긴.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이렇게 쭉 다 됩니다. 환율도 있고 외국 지수, 각 종목. 해서 뭐가 좋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빠르게 보기 좋고,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요. 밑에 거래량 한 번 더 누르면 보조 지표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차트도 주봉, 월봉, 일봉 다 나옵니다. 빠르게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MTS 들어가서 메뉴 타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기보다는 빠르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증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권통에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당연히 제일 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니케이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 각본지수 이런 것 쭉, 나스닥 종합, S&P 500, 다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상단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게 지금 12시 9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지 아시죠? 오늘의 아시아 증시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스냅샷으로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뭐 매분 매초 볼 필요는 없지만 오전에 한두 번, 그다음 오후에 한두 번, 아시아 시장 한 4번 정도는 봐야 되고, 시간 좀 뛰어가면서 저녁과 아침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이슈가 뭔지도 보려면 이걸로는 또 부족하죠. 그걸 보려면 사실은 블룸버그나 CNBC 어플을 활용해서 직접 시황 종합 같은 걸 보면 좋긴 한데 거기까지는 아마 여력이 안 미칠 거예요. 거기까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증권통은 첫 바닥에 한 바닥에 100개씩 들어와요. 한 바닥에 100개씩 들어오고 그 바닥이 그룹이 10개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 1000개까지 넣을 수 있죠. 100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바닥에서 넘겨서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카테고리 설정이 어려우니까 첫 바닥에 중요한 대형주들,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 소형주까지도 포함해서 대체로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다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의 시장을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잘 나가고 어떤 업종이 못 나가는지를 왜 보느냐. 그럼 대체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 주식시장에 맛이 가려고 할 때는 점차 분단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4개만 올라요. 나머지 다 죽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은 이제 죽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브로드하게 모든 업종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올라주는 시장이 상승장이고, 이게 장이 죽으려고 하면 이게 비싼 몇 개만 때려 패서 주가를 유지하고 끌어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권통에 그게 관심그룹 1에 주요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하나씩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제시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좀 골고루 화학도 넣고 정유도 넣고 의류, 도소매 같은 뭐 GS 리테일이나 신세계 뭐 이런 것들 있죠. 롯데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의 대표주인지 가급적 시총이 제일 높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 운수 장비라고 해서 자동차. 운수 장비면 당연히 한 개만 넣는다면 현대차를 일단 인덱스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되면 그 현대차의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같은 계열사인 기아차까지 넣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한두 개 넣어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벽하게 대충 운수 장비 업종이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증권통이 필요하다. 물론 증권통이랑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일목요연하게 스냅샷으로 확인하기 좋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준비.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면 각종 책에서 이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로그 차트 들어봤습니까? 들어왔습니다. 혹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중에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오늘 안 나와서 혹시 나은 친구들인데, 수치와 비율의 차이, 이거 수치와 비율 차이에 대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작년에 했잖아요. 하기 전에 대충 한 250만 원 정도까지 했었어요. 280까지 했나? 250만 원이다. 그러면 1%가 오르면, 1%가 오르면 얼마가 오릅니까? 그렇죠? 25,000원이 오르죠? 2%가 오르면 5만원, 4%가 오르면 10만원이 되죠. 삼성전자는 오늘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막 100원짜리 종목들 있죠. 100원짜리 종목들이 25원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2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럼 20원 오르면 10% 오른 거죠. 삼성전자는 2% 오른 거고,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면 당연히 퍼센트대로 먹는 거죠. 네, 수치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대로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수치와 비율을 항상 동시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율로만 보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로그 차트란 말이 왜 나오냐, 이게 로그를 지금 셋 다 문과인데, 저도 문과지만 수학 시간에 로그를 배웠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거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지금 쓰는 거예요. 왜? 로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그 그 밑에 작은 글씨 숫자가 있는 로그가 있고, 밑에 작은 숫자가 생략되는 로그가 있어요. 지금 생략된 게 자연 로그죠. 17법이 됩니다. 그래서 칠판을 써야 되겠네. 용량이 다 그거 안 되구나. 예, 용량이 소리가 나서 용량 갔었어. 이럴 수가. 쉽지 않구나. 밑에 10이 있는 거를 생략한 게 자연 로그죠. 그러니까 10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10의 2승이 100인 거죠. 자연 로그는
50은 얼마죠? 1이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 산업이 새로 상장을 했어요. 1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가가 100원이에요. 10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정확하게 지금 그림이 못 따라오고 있죠. 10배가 돼야죠. 10배? 이 차가 900이 돼야죠. 그래. 만원이 되면 차가 9,000이 되죠. 이게 일반 스케일이에요. 일반 스케일. 네. 수치로 보통 기본 세팅이 수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로그로 바꾸면 여기가 지금 10배가 뛴 거죠. 여기도 10배가 뛴 거죠. 근데 여기가 그림이 길어지죠. 이 왜곡된 걸 로그 차트로 바꾸면 10배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 10배니까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로그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반년 내에 볼 때는 일반 스케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 주가가 막 쫙 올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차트 그리는 거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로그 차트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MTS든 HTS든 증권통이든 네이버 증권이든 로그 차트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로그 차트를 해서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거 비교를 하기에는 부적절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 상태에서는 수치로 지금 나타내는 것보다는 비율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도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인식을 할 때도 항상 수치보다는 비율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차트라는 게 있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 끝났고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한정적인 재화를 좀 더 빠르고 풀리기 위해서. 풀린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풀려야 됩니다. 자, 누구나 자산이 있고 자산이 없으면 부채라도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일정하게 계속 벌고 돈을 덜 써서 계속 돈을 남기는 겁니다. 돈을 안 써야 되는 거죠. 돈을 계속 벌고 돈을 안 쓰고 그럼 돈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그 돈이 충분하다면 투자 활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쓰고 싶기도 하고 덜 쓸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 수익 자체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돈이 모자라는 거고 특히나 나중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로를 하는 거와는 그대로 하고 별개로 돈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알아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일하고 내 돈은 내가 투자에 집어넣은 돈은 그 돈은 그
투자 준비금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주머니 하나 있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뭐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뭐 예금을 하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가 돈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나는 나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걔는 걔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왜 해야 되냐면 결론은 돈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주식을 샀어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막 몇천만 원 늘어나 있어요. 좋잖아요.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뭐 줄어들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투자를 잘해서 돈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투자의 목표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미는 없지만 경제학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제 지표 발표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주식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1번이 분기별 GDP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꼭 두 번 발표돼요. 첫 번째 발표되고 나중에 리바이즈 된다고 꼭 수정이 돼요. 그 다음 분기께 나올 때쯤 또 분기가 사실은 3% 그랬는데 1.5%였다.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 각각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일종의 거시경제랑 관련이 있는 실업률 지표 있잖아요. 실업률 지표는 원데이터는 뭐예요? Non-Farm Payrol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농업 부분을 제외한 취업자 증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매달 몇 명이 새로 고용되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럼 새로 고용되면 기존 실업률에서 그만큼 수치가 빠지겠죠. 그러면 취업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 가능 인원 중에서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몇 퍼센트,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률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GDP, 분기별 GDP,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들이 사실 경제학에서 직접 다루는 지표죠. 그래서 경제학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식을 할 수는 없다. 주식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흔히 펀더멘탈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펀더멘탈이라는 말이 경제학 중에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같은 얘기를 다른 개념으로 계속 풀어내는 거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GDP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GDP는 보충자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GDP. 그러니까 또 너무 다시 경제학책을 꺼내서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GDP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쉽게 정의를 하는 거는 국내에서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장 간단한 식으로 마치 이게 경제활동이 다인 것처럼 간단하게 하면 농부가 밀을 재배해서 이제 팔아요. 4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10만 원에 팔았어요. 베이커리에서 이제 빵을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GDP는 4 더하기 6. 왜냐? 제분업자에서 밀가루에서 밀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제분업자가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밀을. 그러니까 밀을 빼고 10에서 4 더하기 6. 그 다음에 빵에서 밀가루의 부가가치를 빼면 4 더하기 6 더하기 10인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모델에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이에요.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앞단계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 것들을 부가가치 이미 포함했죠. 재분업자까지 10만 원은 이미 2명의 재분업자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이미 1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가 새로 창출한 것도 10만 원이죠. 결국은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전체에서 최종 생산물만 합쳐도 GD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각자의 소득이기도 하잖아요. 이 생산 주체 소득액과도 동일합니다. 생산액과 소득액과,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직접 다 쓴 돈, 실제로 돈을 썼죠. 지금도 팔린 거니까요. 쓴 것도 역시 일치합니다. 이거를 GDP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식은 조금 더 복잡하죠. 한국은행에서 하는 방식은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정부 최종 소비 지출, 총 보정 자본 형성, 재고 증감, 재화와 서비스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근데 이게 간단한 모델보다는 이제 자본, 보정 자본에 대한 형성, 그다음 재고 같은 것도 재고가 늘고 줄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 수출된 거, 수입된 거 빼야 돼요. 왜냐면 GDP는 일정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 단위로 옛날에는 GNP라고 했는데 GDP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GDP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인 거고,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것 개념들이 있어요. 거시경제학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주요 지표들, 예를 들어 이제 성장률, 그 GDP라는 건 이제 GDP 변동률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기별 GDP라는 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분기 대비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는 어땠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지금 확장이 되는지 수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장률이 내려간다면 경기가 이제 하강하고 있다, 아니면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되게 심각하게 항상 매달 모여서 발표를 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똑바로 돌아가는지, 경기가 하강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FOMC 회의라고 하죠. FOMC가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매달 뉴스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미시경제학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 물건을 어떤 가격에 팔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런 가격이 되고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단위에서 보는 건데, 이걸 더 작게 가면 이제 개별 기업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팔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측정하고, 어떤 식의 뭐 전략을 꾸미고, 이렇게 점점 더 작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거실 보긴 보지만 우리는 거실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실에서 나오는 이런 GDP 같은 것들을, 변화 같은 것들은 일단 알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무작정 주식을 막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살 때는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 막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경제 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각 국가의 주가 지수가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산출하는 방식이 똑같진 않아요. 약간씩 다릅니다. 코스피는 시가 가중 평균 방식이에요. 시가 가중 평균 방식이라는 건 이제 크기에 상관없이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평균이에요. 시가 평균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거의 몇십조 되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회사는 몇백억밖에 안 되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걔들을 평균을 해버리면 가격이 왜곡이 되겠죠. 그런 식의 주가 지수가 아니고, 총액을 평균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평균하는 겁니다. 각 종목의 가격을 평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야
진실한 덩치를 반영하는 거겠죠. 네, 덩치에 맞게 가격이 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시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00이라는 거는 80년 1월 4일에 가격을 100으로 하고 이제 거기와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2100대잖아요. 그러면 1980년 가격보다 지금이 전체적으로 21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라고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고요. 자, 이제 실물 경제와 주식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별 관계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앙드레 포스톨란이라고 제가 추천드린 도서 10권 중에 포함이 되는데요. 앙드레 포스톨란이의 전집이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권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거기도 나오는데 이제 개와 개 주인의 관계다라고 아주 멋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 주인인 거야? 그러면 주식과 개 중에 주식과 개가 아니지. 주식과 실물 경제 중에 누가 개죠? 주식이 개인가요? 맞습니다. 네. 주식이 주가 지수가 개고요. 개의 주인은 실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틀에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옆으로 갔다가 뭐 까불어도 끈을 잡고 있잖아요. 개 주인이 실물 경제가 갖고 있는 끈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랑 주가가 일시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적인 이 궤적을 지나가면 일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한국 같은 경우가 있었죠. 한국이 실제로 그랬는데 그러다 한꺼번에 또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포스톨란의 비유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위축된다, 축소된다. 그래도 주가 당장은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 한국도 최근에 1분기 GDP 발표를 했을 때 완전 위축됐어요. 거의 마이너스,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분기가. 그렇다고 주가가 어떻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이러면서 막 폭락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주가도.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있다, 한 3분기 정도?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완전 폭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체